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4030, 코스닥 930까지는 올라와 있는 그쪽에서 상승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게 오늘 외국인은 매도를 보이고 있어서요. 특히나 그 매도가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루 내내 좀 주목하시면서 시장을 읽는 흐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결국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매수할까 매도할까 이 포인트를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만 봐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닮아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AI 기대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효과도 있었습니다. 일단 반도체 강세가 시장을 견인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연준 쪽에서 왜 시장의 유동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피를 수혈해야지 순환이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가 되면서 장 후반 그래도 견조했다라는 게 이 하나의 버팀목이 있었고, 또 하나 많이들 걱정하셨던 비트코인 급락 이후에 반등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위험 전환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부각이 됐던 하루의 모습,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뭐 자동차 업종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11월 판매 관련해서는 고부가 가치 차량을 위주로 좀 수익성 개선에 대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도 영향을 미칠 그런 중요한 요소이고요. 하지만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전일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장 막판에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 영향권 안에 있는 거고요. 밸류 부담이 높았던 테마주, 반도체, 기술주 뭐 반등은 했습니다만 상승폭을 축소하는 그런 요소는 있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 외국인들이 과연 높은 밸류 과연 이 밸류 정당은 앞으로도 가치를 지속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수급의 방향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의견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여러 가지 테마 중에 일단 삼성전자가 눈에 띄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고,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기관과 함께 반도체, 전기, 전자 섹터를 중심으로 판다고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사고 있습니다. 한 9시 30분쯤 174만 주 정도 매수가 유입되는 거를 확인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올려잡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선 초미세, 공정 이런 부분에서 HBM4가 과연 연내에 통과가 돼서 이게 순차적으로 잘 도입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결론적으로 KB증권에서는 연말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CD램 그리고 4나노 로직 적용한 삼성 HBM4, 그러니까 최신, 최미세 공정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세대 부분이고요. 고속, 저전력 성능을 구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각 사용처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구글과 엔비디아도 스펙을 상향하라고 요구했는데 맞춤형으로 잘 됐고 물용 확대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KB증권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이미 이 관련해서 샘플은 빅테크 고객사에게 제출이 완료된 부분이고, 아직까지 이렇게 봤을 때 공정진행단에서 품질 이슈가 언급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이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내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구글 자체 칩 TPU 8세대 모델, 그리고 엔비디아 차세대 GPU 루빈, 그런 부분에 HBM4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하반기 들어서 내년 하반기입니다. HBM4의 비중이 그 전 모델 HBM3E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공장 삼성에 있잖아요. 평택 반도체 공장 이런 부분에서는 워낙 1CD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데,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한 성장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단독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단독 보도는 항상 팩트체크를 이후에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되는 건 어쨌든 내년에 엔비디아 쪽에 소캠2 물량 이게 어떻게 보면 차세대 HBM의 뭐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또 절반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건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하시고 일단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반영이 됐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만 일부 언급해드리니까 살펴보시죠. 오늘 어쨌든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도 나오고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 나오고 그러면서 양 종목들이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테마 중에 볼 거는 원전주 아닐까 싶은데 뭐 아니게 다르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이 이제 미국 쪽에서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대미 투자를 통 크게 좀 하게 되는데 그 일부를 미국 원전 건설에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이고 한국과 또 일본이 대미 투자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7,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 원 정도 하거든요. 그 투자액 쪽 상당액을 원전 쪽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원전 프로젝트에 투입이 될 것이다. 러트릭 상무장관은 미국의 지금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원전, 그러니까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하는 그래서 원자력 병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결국 국력을 상징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BHI, 우리기술, 한정기술이 장 초반부터 들썩이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한국 투자금이 투입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미국 원전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으로 반영이 심리적으로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잘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대미 투자금이 원전에 투자가 되는 거고 K 기업들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될 거고 자연스러운 순환 거리를 잘 형성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듣고 와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7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잠깐 흔들렸던 코스피가 다시 빠르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4,037선 부근, 일중 고점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상승 탄력 강하게 붙고 있는 코스피 시장인데 지금 자세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떤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빨간불이 하락이고요. 초록불이 상승입니다. 일단 봤을 때 오늘 반도체 주가 강합니다. 삼성전자 1.74%가량 오름세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0.45%가량 하락인데 오늘은 외국인의 시선이 반도체 투톱에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순매수 1위를 외국인이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는 순매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증권사 리포트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HBM4 승인이 눈앞에 있다. 연내 승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단독 보도로 또 엔비디아의 소캠 공급 절반을 삼성전자가 맡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일단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강한 상승세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그리고 원전주도 좋습니다. 지금 한미 간 이 원전 협력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상무부 러트릭 장관이 이 원전 건설을 대미 투자금 가장 먼저 집행을 하겠다라고 간밤에 밝히면서 오늘 관련 원전주들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3%가량 오르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4%대 강세 탄력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도 좋습니다. 하나오션 2.26%가량 상승, HD 현대중공업도 2%대 상승세인데요. 일단 대미 투자금 약 2천억 달러로 원전을 가장 먼저 할 거라고 밝혔고요. 1,500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에서 조선을 건조하는 것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 관련 조선주 쪽으로도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나 삼성전기가 4.76%가량 오르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이 반도체 쪽으로 강한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그리고 두산 한미반도체까지 지금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코스피
코스피 시장 안에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이 소캠 관련해서 이 기판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 기판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 탄력 붙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권주들이 지금 장 초반에 비해서 더욱더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4.83%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키움증권도 4.5%가량 급등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 금융 지주사단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배당 소득 분리과세안 국회에서 확정이 어제자로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최고 세율 30% 안이 시행이 되게 되고요. 오늘 증권주 그리고 은행주들 장 초반에 비해서 좋은 모습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는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현대자동차 0.38%가량 상승인데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가 현대차에서는 순매도 로 나타나고 있고 기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가 1.11%가량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으로 삼성물산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물산 9.35%가량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홍라희 여사가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지금 줬다라는 소식 덕분에 삼성물산이 9.35%가량 현재 시간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KT 증권가에서 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한 수혜주로 지목을 했습니다. 오늘 3.56%가량 오름세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일단 지수단에서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만큼의 상승 탄력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는 제약바이오가 오늘 조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인데요. 그간 반도체 종목이 조금 밀렸을 때 제약바이오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쪽이 조금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PCB, 인쇄회로 기판에 대한 종목들이 좋습니다. 심택이 2.3%가량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태성도 2.65%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노공업은 장중에 3% 넘게 강세 탄력이 붙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를 모두 내려놨고요. 0.3%가량 상승으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원전 관련주의 주가가 좋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한미간 미국의 원전 투자 이 소식과 함께 BHI 같은 종목들 그리고 태운 같은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떨까요? 지수 상황도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서 트레이딩 뷰에서 보셨던 것처럼 코스피는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고요. 코스닥은 조금 지지부진한 종목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적으로 봐도 확연히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는 1.2%가량 급등 중인데 코스닥은 0.26%가량 소폭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 지금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갑니다. 4,042선 지나가고 있고 4,000선을 오늘 오랜만에 회복해준 이후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해서 2포인트가량 올려내고 있고요. 930포인트 지나갑니다. 이제 코스피 쪽으로 어제 이어 오늘도 강한 상승 탄력이 보이고 있는데 대형주 장세가 또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나왔거든요.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 매도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지금 매수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시간 94억가량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사들였는데 지금 매수폭을 키웠고요. 2천억가량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 1,8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일제히 순매도 중이고요. 오늘 일단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 대한 시선을 지금 손바꿈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지 코스피 시장에 들어올지 이 점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네, 앵커 브리핑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전망이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그럽니다. 오늘 그래서 이걸 좀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하나투자증권에서 최근 또 ESS 관련해서 2차 전지주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 또 언급되기도 하고 또
ESS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SS 또 그동안 또 가파르게 오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 그리고 출하량은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분석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부 기업은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 기대감도 갖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밸류 부담이 있는 상황. 왜냐하면 그동안 이 시기 내에 좀 올라갔던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ESS 때문이기도 하고 수급이 몰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무엇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 ESS 관련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픽할 때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확연한 기업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그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좀 나뉘는데 우려 섞인 부분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이렇게 좀 나뉩니다. 일단 우려 섞인 부분부터 좀 살펴볼게요. 10월부터 이미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 수요가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내년은 미국 전기차 수요가 그래서 많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서는 CO2 배출 규제에 대한 움직임 여전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오히려 판매가 잘 되면서 K배터리 점유가 하락됐던 부분이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매가 쏠릴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ESS가 싹 기분 좋게 덮어줄 수 있는 가능성 이걸 보셔야 되는데 미국 ESS 쪽 설치가 좀 늘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면서 탈중국 기조가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면서 K배터리에 오히려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대보다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큰 상황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그래서 이제 두 종목,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분석을 했는데 그래도 매수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매수 쏠릴 가능성, 추가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을 추려다 보니까 LG 엔솔과 LNF 나왔습니다. 일단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솔루션인데 57만 원 유지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수주 잔고는 3분기에 400조 원으로 많이 좀 불어났더라고요. 이게 2년 만에 반등세 쫙 치고 올라온 거고 그리고 일부 전기차 프로젝트는 취소가 된 흐름들은 있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ESS 관련 배터리 그리고 46 시리즈 이거는 큰 원통형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슬라에도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시리즈 수주가 충분히 나오면서 상쇄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려의 파트에 있었던 단기적으로 전기차 미국 쪽에서 보조금이 사라지다 보니까 부담은 있겠지만 이런 재고 조정이 끝나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됐습니다. 결국 ESS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이런 쪽에서 판매가 늘면서 그리고 앞서서 유럽 쪽에도 CO2 그러니까 환경 규제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긍정적이니까요. 그 시장 회복이 기대가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단 하나 이제 LG 화학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장기적으로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9%에서 70%로 낮추겠다라는 공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인 오버행 리스크가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요거 좀 참고해 보시고 이후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NF 있는데요. 자사주 100만 주 처분 이슈 있으면서 오늘 좀 하락하는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투자증권에서는 LNF 매수 유지, 목표 주가 18만 원 유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ESS 그리고 미국 쪽에서 탈중국 시도하면서 이게 여전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요. 당연히 LFP 양극재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테슬라양 판매 견조하고요. 미국 노출도 적은데 리튬에 대한 원가 부담이 해소가 돼서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 노릴 수 있고 BW 발행 이후에 재무 리스크는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 복수 고객사가 좀 확대가 되면서 LFP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주가의 리레이팅이 본격화될 것이다. 주가의 기업 가치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ESS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 더 얘기하면 LNF라는 부분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축소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맥락에서 하나 더 살펴볼 이슈가 JP모건에서 이 둘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LG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의 투톱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 48만 원이고요.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LG화학에서 전략적으로 내놓은 밸류업, 기업 가치에 대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재평가의 핵심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최대 9.3%까지 추가 매각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게 꽤 큽니다. 9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LG화학의 시총을 보니까 6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9조 이상의 가치 이런 부분을 판다고 하니까 꽤 좀 비중이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거를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하고 주주 환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쓰고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주가 재평가의 핵심이 될 거라고 하니까 크게 여의치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본업, 자기자본 이익률, ROE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작년에 2%였는데 이게 2028년도 10%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 DPS 같은 경우에 5,000원에서 8,000원으로 뛸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으니까요. 이렇게만 따지면 주주가치 제고 전략 핵심에 LG화학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목표 주가 58만 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제품 믹스 개선과 그리고 미국 쪽에서 ESS 수주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지속이 됩니다. 특히 ESS 주문은 아주 폭발적이다라는 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ESS는 전기차 배터리 대비해서 훨씬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순이익 기여도가 높다고 합니다. 같은 걸 팔아도 더 많이 수익을 낸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ESS 그 모멘텀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비중이 작년 8%였는데 2027년도 31%로 늘 거라고 하니까 이익 증가율. 그래서 앞서서도 ESS 관련해서 이익 추정치가 앞으로 높아질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석이 됐잖아요.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맥쿼리에서 내년 코스피 6천 간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기분 좋은 소식이죠. 남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이익이 좋아지고 유동성 그리고 정보 정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사실 연초위에 70% 코스피가 급등을 하면서 전 세계 수익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여전히 코스피 저평가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맥쿼리에서는 얘기했고요. 여기에 이익 성장, 코스피 6천 가는데 이익 성장이 있는데 내년 이익 성장이 70% 될 거라고 봤는데 그중에 투톱이 잘해줄 거네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주가 지수 수준은 메모리 가격 급등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 급등이 정말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향후 대규모 이익 상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 성장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갔습니다. JP모건에서는 내년 코스피 6천 가능하다라고 보면서 비중 확대해야 되는 섹터 그리고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섹터 그 밑은 아예 표기는 안 했습니다. 일단 비중 확대만 보시면 메모리, 방산, 전력 설비, 바이오, 헬스케어, 조선, K뷰티 있는데 이쪽에서 메모리 방산 전력 설비만 3개만 띄어서 놓고 보면
산업주기가 좀 깁니다. 그리고 해외 경쟁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뛰어넘기 어려운 우리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방산, 조선, 전력 설비는 강력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 관련주에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금융 섹터가 좀 움직이잖아요. 앞으로 금융 섹터는 잘 보셔야 되는데 대신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금융 섹터를 볼 때 최선호 섹터와 최선호주를 가려줘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융 섹터에서 최선호 금융 섹터는 증권입니다. 그 다음이 은행이고 그 다음이 보험입니다. 최근 3년간 금융 이슈는 모두 성장세를 보였을 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이 있고 세제 개편 등 굵직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와 종목들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했고 증권이 가장 좋고 그다음 은행이고 그다음 보험인데 탑픽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다라고 하면서 골랐으니까 선택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섹터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 게 증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증권을 일단 보면요.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은행, 예금, 적금에 필적할 만한 신규 상품 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국내에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기업의 자금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히 자금, 중개뿐만 아니라 증권이라는 부분이 직접 투자 이런 부분도 역할을 좀 확대할 수 있다는 데에서 긍정적으로 봤더라고요. IMA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비자들 맞춤형 계좌 설계 그리고 투자 이렇게 해주고 부자들이나 기업들의 통장 맡기면 그거 잘 굴려주고 직접 투자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자산도 물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기업 어쨌든 수백조 원 국내 투자하니까 이쪽에서도 먹을거리가 있고 어쨌든 IMA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를 매입하는 주체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퇴직연금이나 CMA 기업과 또 활발히 연계를 할 수 있는 영역 확장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수거래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증권이 금융 섹터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은행 보험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그 다음이 이제 은행인데 여기는 총 환원율 이런 부분 긍정적이고 환율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금리나 본격화되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을 거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 장기 보험 손익률인데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미래 이익 그런 부분을 잘 담보해서 경영을 잘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건데 그건 메리츠 화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주의 흐름들, 섹터의 흐름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일본 시장이 최근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이라서 마침 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 관련 내용을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총재가 등판하고 나서 다카이치 트레이드발 과도한 엔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와 유사하다고 하는데 그 둘이 완전 같지 않아도 시장에 돈풀기 정책 그런 흐름들 나타날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엔화가 참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러 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58에서 160엔대까지 돌파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상방 압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엔 환율이 올라갈수록 엔저입니다.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걸 우에다 BOJ, 일본은행 총재는 과도한 엔저를 경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달러 엔이 156에서 154엔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저가 조금 주춤해지는 현상이 있었죠. 그런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거는 그동안
일본은 굉장히 저금리였습니다. 그래서 싼 금리를 이용해서 막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고금리, 그리고 예금이나 아니면 증권 같은 데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우에다 총재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잖아요. 근데 낮은 금리에 있던 일본이 금리를 팍 올리게 되면 그러면 저금리에 다른 국가에 투자했던 일본에서 그 상품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다른 국가에 있는 투자 금액을 회수해서 일본으로 갖다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다. 그 우려가 시장에 예전에 생각해 보면 패닉을 가져다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되면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면서 시장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패닉이 오지 않을까라는 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시 다카이치 트레이드바 엔저 압력은 결국 진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소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상을 하더라도 급격히는 안 하고요. 점진적으로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르게 인상하는 건 그 총리 확장 정책과도 이제 충돌이 되는 거고 내부 반발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엔저가 어쨌든 진정이 됐을 때 원화 약세 압력도 어떻게 보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 시장 환율에 딴에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급격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게 한국투자증권의 그 결론이었고요. 어쨌든 미국은 기준금리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의 격차가 좀 축소가 될 겁니다. 내년까지 좀 서서히 진행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달러엔은 내년 4분기에 140엔대 초반까지는 점진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과도한 엔저를 경계하는 그런 일본, 은행 이런 부분에 좀 발맞출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잘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어쨌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면은 시장 패닉이 예전에 왔던 그런 우려감으로 시장 패닉이 왔던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은 제한적이라는 데에서 일부 안도할 수 있는 재료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4,040선까지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지금 우리 시장 오늘 보시면은 이제 이 4천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 투자자분들께서 예민하신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4천이라는 라인과 3천이라는 이 라인이 개인 투자자들께서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그죠? 4천을 올랐으면 우리가 어때요? 5천을 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4천이 다 깨지면은 5천 간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또 뭡니까? 3천 가서 2천 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4천 라인을 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천선 라인은 하이닉스 기준으로 본다면은 왜 이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셔야 되느냐면은 이 4천선을 끌고 왔던 그 대표적인 종목이 뭐냐면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는 4천선에서 55만 원, 그죠? 그래서 4천선이 깨지면은 53만 원. 이런 어떤 박스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시면은 4천선이 넘어갔으니까 하이닉스가 날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그래서 시장은 이 4천선에서 어떤 폭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시장에서 지금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피지컬 AI라든지 그죠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렇게 그런 관련성이 있는 이 로봇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로봇 종목들이 지금 현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는 주도주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들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뭐 또 로보스타가 움직이고 어제는 로보티즈가 움직이고 지금 약간 조정을 보고 있지만 SPG도 꿈틀꿈틀하고 그죠? 이런 어떤 로봇주들도 상당히 이 시장에서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오늘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통상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장의 어떤 방향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고 애매모호할 때는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면은 이는 로봇 같은 이런 주도주가 없이 흔히 말하는 그죠 그런 어떤 세력주들이 난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세력주가 난립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천일금속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이 종목도 13분 만에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어제는 30분 만에 상한가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또 동양고속도 따라가지고 상지건설도 상한가를 따라가지고 결국 이 시장은 뭐냐면 주도주가 존재하면서 또 뭡니까 세력주도 같이 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어떤 시장이 어우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혼선이죠. 개인들이 그죠? 야 이것이 뭐 반도체 이래 되는데 왜 이래? 로봇 이래 되는데 이렇게 돼? 이렇게 자꾸 시장이 뭘 하고 있느냐면은 개인들을 교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교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이 기술적 흐름이라든지 전체의 시황을 잘 판단하시고 그죠? 지금은 하이닉스를 공략해야 되고 지금은 개별 테마를 공략해야 되고 지금은 로봇을 공략해야 되고 이런 어떤 방향성을 여러분들께서 자꾸 터득하는 그런 어떤 경험이 좀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턱 사가지고 수익 구조를 형성해야지 이런 시장이 아니고요. 시장이 상당히 그저 좀 약간 개인들에게 교만스럽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러한 전략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의 전략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투자 전략 바로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주문형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에 고대역 폭메모리 공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차세대 HBM4 성능 테스트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브로드컴이 진행한 품질 검증에서 삼성전자는 발열, 동작 불가 논란이 없었던 반면 SK하이닉스는 일부 성능 구간에서 재설계 피드백을 받았다는 업계 전언이 이어졌다. 올해까지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하락을 겪었지만 가격 경쟁력, 대량 공급 능력, 품질 안정성을 앞세워 하반기부터 구글 TPU 물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드램 생산 능력과 패키징 설비가 하이닉스 대비 약 2배 수준이라는 점도 내년 시장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B증권은 구글의 차세대 8세대 TPU에 HBM4가 탑재되며 삼성의 공급량이 올해 대비 2배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내년에는 삼성전자의 점유율 반등과 양사 간 구글 물량 역전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네,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성과 글로벌 각국의 경제 상황 이런 부분 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건 12월 FOMC 금리 인하 여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1차적으로는 기대가 크죠. 그래서 뭐 사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가 어제까지 체크해 봤을 때 거의 확률적으로 거의 90% 가까운. 네. 당연히 이제
12월은 인하는 당연한 거다. 좀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투자자들의 눈은 내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은 금리 인하 당연하고 내년도 적어도 3번, 그러니까 4번, 5번 뭐 다다익선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래서 지금 배팅 시장에서도 적어도 3회 이상을 78%, 그러니까 거의 뭐 내년엔 기본적으로 3번은 기본이고 4, 5번도 해주면 좋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번 FOMC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번 FOMC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다라고 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대고 전망. 근데 다만 우리한테 약간 안 좋은 추억이 이제 되살아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12월 돼야 작년 12월이 생각나는 건데 작년 12월 FOMC 네. 때 그때 이제 소위 매파적 인하라는 얘기가 그때 처음 표현이 나왔었어요. 인하는 인하인데 예. 매파적인 예. 가면을 썼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장에서 워낙 금리 인하를 당연시하니까 네. 작년 12월에도 인하는 해줬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번에 인하는 해줄게. 하지만 내년에는 국물도 없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당시에 점도표에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은 크리스마스 랠리, 산타 랠리를 기대하면서 상당히 들떠 있었는데 오히려 FOMC 이후에 S&P 500은 2.5% 오히려 빠졌어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월간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그러니까 산타 랠리가 아닌 크리스마스 약간 악몽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끝이 나버렸거든요. 그런데 물론 작년 그때 11월은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대선이 있어갖고 트럼프 랠리가 엄청 났었죠, 사실은. 네. 이제 그게 있어서 아마도 더 12월 달에 그런 조정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작년 11월이 이번 11월은 V자 반등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오히려 많이 빠졌었고 미국도 V자 반등하면서 사실 보합권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12월이 부담은 좀 덜하다.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아까 말씀대로 워낙 좀 센 상황이라서 네. 정말로 이제 연준의 FOMC가 어떤 결과를 내줄지는 상당히 숨지고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약간 보면은 산타 랠리를 바로 땡겨갖고 시작하지 않고 소위 이제 눈치를 보고 있죠. 그러네요. 예,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번에는 인하 동결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도표라고 하죠. 3, 6, 9, 12. 총 4번의 소위 이제 점도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3회 이상이 내년도 점도표에 찍히느냐. 예. 그래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소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느냐 여부가 지금은 더 중요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이 매파적 인하 별로 안 좋고 차라리 동결하더라도 비둘기파적인 동결. 그 얘기는 내년도를 상당히 소위 비둘기파적으로 3회 이상으로 그 소위 이걸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점도표가 찍히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더 좋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 월화에 있을 미국의 FOMC는 포인트는 점도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해 마지막 FOMC, 12월 FOMC가 열리는데 기정사실로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뭐 국물도 없어. 이러면은 또 매파적인 인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벌써 1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때의 좀 악몽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도 이번 어떻게 또 코멘트가 나올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12월에 이제 시작이 됐죠. QT가 종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나 아니면 뭐 패턴이 감지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QE 많이 들어봤고 QT는 들어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QE라는 것도 사실 시장에서 연준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시장에서 채권을 무제한으로 사주는 거 이제 이게 QE죠. 양적 완화. 반면에 QT는 들고 있던 시장에 사들였던 채권을 내다 파는 정도는 아니지만 만기가 돌아왔을 때 롤오버 차환해서 다시 사주지 않고 그걸로 그냥 끝내고 이제 돌려받는 이것을 이제 Q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거는 그러니까 QE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몇 차를 나눠서 했었고요. QT라는 것은 이번에 두 번째 하고 종료해서 얼마 안 됐어요. 네. 첫 번째 QT도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 있었거든요. 정확히 좀 2019년 9월이었고요. 근데 지금 차트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검정색 선이 연준의 대체 대표 자산입니다. 내려오면 QT를 하고 있는 거고 올라가면은 QE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적 완화. 예, 유동성을 내려오면 줄이는 거고 올라가면 네. 유동성을 늘리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계단식으로 지금 하늘색 그 막대 그 선은 기준금리 올라가면 인상, 내려오면 인하죠. 통상적으로 저때 제가 이제 점선으로 빨간색으로 2019년 9월 달에다가 점선을 꺼놨잖아요. QT를 하다가 저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장에 레포 발작이라는 게 그 당시에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예. 뭐냐면 레포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지금 일반 시중은행들이 돈이 부족할 때 내가 갖고 있던 국채나 저당 채권들,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연준에 맡기고 하루짜리입니다. 하루 맡기고 다음 날 내가 다시 찾아갈 거야. 네. 그러면서 돈을 빌려가는 거, 급전 빌려가는 거죠. 너무 급하니까. 네, 예.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이제 레포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레포니까 사실은 이게 당연히 담보도 있고 하루짜리니까 금리가 높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때 시장이 워낙 지금 돈이 말라가지고 레포 금리가 하룻밤새 최고치가 12%를 찍었어요. 그럴 수도 있었.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연준이 깜짝 놀라서 QT를 바로 종료를 하고 그 첫 번째 그게 이제 9월 중순에 있었던 거고요. 10월 달 들어서는 바로 이래갖구나 안 되겠구나 더 안정화시키려 해서는 내가 다시 채권을 사들여야겠어. 그래서 QE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정색 선이 내려오다가 10월 달부터 바로 다시 올라가죠. 결국은 당시에 했던 건 뭐냐면 QT 끝나자마자 QE를 바로 시작했다는 거. 그와 동시에 연준의 금리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계단식으로 내려왔죠. 금리도 인하 같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사실은 상당히 그러면서 시장이 랠리를 펼쳤는데 당시에 9, 10, 11, 12 4개월 동안 연속으로 매달 올라오면서 S&P 500이 9월 초 대비 거의 10% 이상 상승하는 네. 불장을 보였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번에 시장에서 QT 종료에 대해서 시장에서 막 들떠 있긴 한데 지금 하나 빠져 있는 것은 금리 인하까지는 가능성이 있죠. 이번에 확인하면 되는데 문제는 QE를 바로 할 거냐 그때처럼. 예. 근데 레포 시장이 지금 좀 불안하긴 하지만 발작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바로 QE를 시작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아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저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된다면 분명 유동성 랠리가 펼쳐질 거고 그건 매우 강한 불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되려면 금리도 빠르게 내려와야 되고 이 QE도 바로 시작돼야 되는데 대전제는 레포 시장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예. 그때처럼 그렇게 레포 금리가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면 아마 연준도 이번에는 못 버티고 저럴 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은 저걸 혹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레포 시장을 좀 매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그렇네요. 같고요. 네. 어쨌거나 그 사이까지는 우리가 약간 기대 수준은 그 19년도의 그 기대 수준보다는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에서 왜 유동성, 돈이 잘 안 돌고 바짝 마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거네요. 연준도 이걸 눈치를 보는 거고. 맞습니다. 예. 예, 레포 시장이 그렇게 예. 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그거는 우리가 이게 동맥경화를 바꿔서 돈맥경화라는 표현 돈맥, 쓰잖아요. 예. 글자 그대로 레포 시장이 멈추면 그냥 실물 경제 다 멈춰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일일짜리가 안 돌 정도면 돈을 아무도 못 빌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돈이 다 멈춰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준이 레포 시장이 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이기 때문에 레포 시장이 어찌 보면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이고 역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여기서 약간 문제가 나서 연준이 다시 한번 공격적인 대응을 해주길 바라는 약간 좀 특이한 좀 그러네요. 아이러니 뭐 이런 게 분명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레포 발작은 안 좋은 거긴 한데 거기에 따른 금리 인하 그런 꿀은 또 먹고 싶은 그런 게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이다. 네, 다 욕심쟁이들이죠. 그렇게 어쨌든 1일짜리 레포 금리 요 변화는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니까 맞습니다. 꼭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각국의 경제 상황도 우리 환율과 뭐 금리, 물가에 다 영향을 미쳐서 중요해 보여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과 싸우고 대치하고 있어도 경제 성장률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긍정적이라는 예상이 있고 중국은 점진적으로 둔화될 거라는 예상이 있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 1차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어젠가 OECD에서 발표를 했는데 내년도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금리
금리 인하 기조가 사실상 멈출 수 있다라는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같이 얘기했지만 살짝 멈추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인하 기조였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 물가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그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는 야, 이 더 이상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있을까?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제 이런 고민들이 분명 전 세계적으로 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그래서 이번에 봐야 될 것이 제가 이제 차트를 갖고 온 것이 장기 금리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는 지금 그 연준 같은 제 그런 금리는 단기 금리, 통상 2년 미만의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년, 30년물짜리 장기 금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년도 장기로 치는 거죠? 한 예. 중간 정도 중장기? 되는데 요즘 예. 실제로는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예. 일종의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물 거래가 제일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더 큰 긴 호흡은 30년물이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차트를 갖고 왔는데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인데 이게 5년간이거든요. 조용히 5년 전에는 금리가 어디가 제일 높았냐? 양쪽 다 중국이었습니다. 왼쪽으로 가보시면 검정색 제일 높은 데가 중국이었는데 지금 5년 사이 슬금슬금 내려와서 지금 10년물, 30년물 모두 중국이 꼴찌가 됐어요. 아, 이게 이제 결국은 디플레이션 때문에 디플레이션. 이제 예. 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자꾸 나다 보니까 금리가 좀 내려오겠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만성적인 우리 디플레이션 잃어버린 30년 매일날 얘기하던 데가 일본이었는데 네네네. 드디어 일본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성공을 해갖고 지금 물가가 일본 물가가 우리보다 당연히 높고 미국하고 견줄 정도, 미국보다 높아요. 지금 3%. 차가 치고 올라오긴 했네요, 예. 진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금리가 10년물이 드디어 중국을 이번 주에 앞서기 시작했고요. 30년물은 이미 진작에 1년 전에 이제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잘 보시면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우상향해 갖고 상향 평준화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특히 30년물 보면 정말 조금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국, 일본, 독일은 그나마 좀 나은데 유럽 전체 포함해서 유럽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일단 부채가 너무 많아요. 정부의 부채가. 그러다 보니까 단기물은 어떻게 연준 같은 데가 이제 정부가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장기물은 이게 국가의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물이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 있고 여기 기저엔 또 하나가 인플레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겹치면서 장기물이 잘 안 움직인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국은 디플레 걱정이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인플레 걱정이 여전히 내년에 첫 번째 있고 사실은 설사 중앙은행, 연준 같은 데가 단기물을 낮춘다 하더라도 장기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의 와일드 카드는 장기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리도 낮추고 QE까지 해주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물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 그 불장은 생각보다 짧게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리스크 요인은 장기 금리의 방향성이 상당히 주식시장에도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걸 아는 파월 연준 의장이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깨름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느낌이. 네네. 그러니까 뭐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도 막 가파르게 뛰고 있으니까 고금리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 물가 못 잡으면 이거 큰일 났는데. 맞습니다. 근데 또 시장은 내려가는 걸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좀 충돌이 되는 듯한. 근데 어쨌든 이 장기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한 사실상 지수가 또 빵 튀기에는 어려운 조건은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에서 올라갔던 게 우상향을 계속 지속하려면 장기물 금리가 하향 안정화돼야 된다. 되는데 그게 그것이 안 어려우니까. 되면 예. 그게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AI 인사이트도 궁금한 게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나눠서 살펴보면은 AI 인프라 투자 이제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맥커리가 내년에 6천 간다고 봤었는데 그 이유가 아직까지는 메모리 수요 급증 요런 가격단에 대해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반영되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됐건 메모리 수요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가격 이런 부분이 받쳐주는데 이걸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주신 대로 일차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AI 투자는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투자하느냐로 네. 주가가 성패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소위 오픈 AI 진영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오라클이었죠. 예. 그래서 연초 대비 100%까지 올랐었는데 그 이후 다 빠져서 지금 연초 대비 20% 오른 걸로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글의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제미나이 3.0이 나오면서 진영이 완전히 확 갈려서 한 달 사이 주가가 많이 갈렸는데요. 첫 번째로 구글 진영에는 구글, 브로드컴, 그 외에 이제 구글의 장비나 그런 기판 공급하는 처음 들어보시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셀레스티카, 루멘텀, TTM 테크놀로지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요. 연초 대비도 엄청 좋았습니다. 찾아보시면 반면에 오픈 AI 진영, 오픈 AI 비상장이니까 엔비디아, 오픈 AI 주가를 대표하는 사실은 소프트뱅크 주가 보시면 그게 오픈 AI 현 상황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라클, AMD, 마이크로소프트, 코어웨이브 뭐 이런데 근데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의 이 오픈 AI 진영은 주가가 다 이게 정말 다 새파랗게 질렸죠. 이게 빨간 마이너스였는데 뭐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소폭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는 AI 투자가 선별 투자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우리한테 다행인 거는 양쪽 진영 모두에 TPU든 그 엔비디아 GPU든 HBM은 다 들어가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한테는 기회는 여전히 좀 좋을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가 그 물량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지언정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기울기가 옛날엔 B2O가 상당히 강했는데 신용시장이 조금은 좀 기축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기울기는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 요거까지는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코너의 마지막 질문은 대표님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정책 기대감 있잖아요. 네. 어떤 투자 전략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일단 사실 정부는 약간 부인했죠. 당장 우리 네네네네. 지금 준비된 거 없다 네. 얘기는 했지만 시장이 좀 앞서갔어요. 예, 네. 근데 구체적인 게 준비 안 됐다는 거지 준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네. 보면 우리가 17년도 말에 문재인 정부 때도 코스닥 활성화 대책 때 11, 12, 1월 3개월 동안 3단계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가 33%로 올랐어요. 지수가 33% 올라갔으면 개별 종목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겠죠.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마치 부동산 시장이 3단계 올라가듯이 코스닥 시장도 이런 천번에 분위기 띄우고 전반적인 분위기에 방향성 나오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요 3단계 동안 랠리를 펼쳤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국민연금이 또 중소형주 자금 집행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맞아요. 예. 관련돼서 사실은 소위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장세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서 국민연금이 분기별로 자기네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목들을 발표를 해요. 거기에 기금운용본부에 보면은 주식 대량 보유 그 엑셀 파일이 뜹니다. 공개하는군요. 예, 그거를 꼭 찾아서 어떤 종목을 많이 투자하지는도 꼭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것이 이 기관 장세가 본격화될 때 쫓아갈 수 있는 하나의 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시점 돼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콘텐츠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활성화에 따른 어쨌든 뭐니 해도 시장이 좀 잘 갔으면 하는 바람 이런 부분이 잘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읽기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1,000억 원 줄어든 727조 9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5년 만에 법정 기한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는 정책펀드 AI 지원 등에서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민생 지원 미래성장 분야에 4조 2천억 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마이너스 3.9%로 소폭 개선됐다. 미래산업 관련 예산도 늘었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완전 자율 운항선박 기술개발,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이 포함됐다. 친환경 농산물 지원, 보육교사 수당 인상, 청년 미래 적금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사, 급여 인상 등 민생 예산도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바로 국내 술 문화인데요. 어제 국세청이 처음으로 K술 어워드라는 걸 열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제가 가수, 배우들이 나오는 시상식만 봤지 술 시상식은 또 처음이어서 찾아보니까요. 이 술 어워드에서는 우리 전통주와 과실주, 그리고 소주, 위스키까지 중소 양조장의 술들 중 세계에 소개하고 싶은 12개를 꼽아서 이 공식 인증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어떤 술들이 상을 받았나 검색을 해보니까요. 산사춘 그리고 복분자음이 최고의 한국 술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어워드를 통해서 1조 원이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인지도를 강화해서 해외 수출 판로를 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K술 붐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술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요즘 술자리 가보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점 느끼시고 계실 텐데요. 예전 같은 소맥 회식은 줄고 대신 와인이랑 하이볼 같이 저도주 중심의 홈술 문화가 완전히 굳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주, 맥주는 성장세가 멈춘 반면 와인 판매가 이마트, 롯데마트 그리고 편의점 같은 데서 40~50%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대도 또 흥미로운데요. 편의점에서 파는 3,000원대의 데일리 와인부터 백화점에서는 2억 원 넘게 하는 와인이 완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미친 양극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요즘 술 시장의 하이라이트는 뭐다? 바로 하이볼과 저도주입니다. CEO와 GS25 그리고 이마트 24까지 모두 하이볼 매출이 2~3년 연속 폭발하면서 편의점 주류의 중심이 이제는 하이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관련주 찾아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관련주는 하이트 진로입니다. 요즘 이제 주류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하이트 진로 역시나 분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 IBK증권에서는 주류 시장 침체 장기화를 이유로 목표가를 23,000원으로 낮춰 잡았는데요. 소주, 맥주 모두 판매가 부진하고 또 외식 경기가 위축되고 원가 부담, 광고비 증가까지 겹치다 보니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즉 전통 소주, 맥주 중심 기업들이 아직 구조적 역풍 속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다는 분석인데요. 다음 기업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릅니다. 다음 관련주는 바로 롯데칠성 음료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수 중심에서 해외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 성장 동력이 확실히 살아나면서 주가 흐름도 좋았는데요. 해외 매출 비중이 2021년에 6%였다면 올해는 35%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필리핀, 미얀마, 파키스탄 등 맥주 공장 가동률도 60% 넘게 넘으면서 내수 체질도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내년도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정리하자면 전통 소주, 맥주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침체 흐름, 반대로 해외 확장과 프리미엄 음료 라인업을 키우고 있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아가는 흐름입니다. K술 어워드로 전통주와 과실주가 이 글로벌 판로를 열었다면 국내 소비 트렌드는 와인 그리고 하이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류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해봐야 할 시점인데요.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재미있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그 삼양식품이 워낙에 잘 나가잖아요. K라면으로.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운 종목이 저 SBC 삼립이랑 CJ E&M 그 주주분들 지금 뜨끔하시죠? 진짜 제발 저거는 진짜 5천, 6천을 가도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BC 삼립 K호빵 바람 불어서 올랐으면 좋겠고 CJ E&M K방송 열풍 불어서 올랐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저건 어떻게 저희 주가가 저렇게 차트를 거꾸로 돌려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저렇게 안 움직일 수가 있나요? 안 움직이는 걸 떠나서 땅굴을 저렇게 팔 수가 있는가. 정말 안타까워서 K 열풍이 다른 데로 좀 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불닭 혼자만 가지 말고. 자, 오늘 시총 3위 종목 할 차례죠. 자, 오늘 되게 공교롭게도 말이죠. 거래소랑 코스닥 시총 3위들이 시총 3위는 3위인데 너무 짜증나는 안 하려다가 말했는데 짜증납니다.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주주분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거 보는 사람도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3위 이 시총 3위가 거래소는 LG에너지솔루션이고 코스닥은 에코프로잖아요. 여러분들 불과 1년 전인가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렇죠? 증권방송만 틀면은 그 뭐 지금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 K 배터리 계속 뭐 그거 뭐 분석하는 방송에 무슨 추천 방송에 맨날 나오지 않았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그 저기 사원들이 다 사서 자사주를 갖고 이제 뭐 즐거워하고 있다. 한박 웃음이다. 뭐 얼마까지 가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만 원 설 나오고 에코프로 형제는 무슨 저기 시총 1위 2위를 차지해가지고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네 만에 지금 그런 것들 어디로 갔습니까? 1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죠. 아직도 시총 3위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처음에 상장할 당시 워낙에 덩치가 컸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처음에 상장했을 때 당시에 덩치에 비해서 살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렇죠? LG에너지솔루션은 특히나 이슈 아니었어요. LG화학에 투자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호날두 메시가 들어있는 팀을 보고 딱 샀더니 호날두 메시를 구단주가 이적을 시켜버렸네요. 딴 팀으로. 이게 웬 날벼락. 그래서 LG화학 주주분들이 완전 뿔이 났잖아요. 우리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가 지금 LG화학에 들어있는 그 순수 석유화학, 기초화학 분야 보고 투자했냐고. LG에너지솔루션 리튬이온 배터리 거기 성장성 보고 투자를 했지.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번. 그 뒤로 그때 카카오까지 맞물려가지고 뭐 저렇게 분할을 막 해가지고 상장을 따로 시키면은 IPO 그 주관하는 그 증권사랑 그런 쪽만 기관들만 이득 보지. 이거 개인 투자들 피 본다.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자, 그 이런 시끄러운 얘기조차 안 나옵니다. 그쵸? 악플보다 무서운 건 뭐다? 무풀. 그쵸? 지금 LG에너지솔루션 3위. 자, 보겠습니다. 기억게요. 악플이 난 거 아닙니까? 무풀보다. 들어가 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 2020년 LG화학에서 분할된. 그쵸? 바로 저것 때문인 거 아닙니까 지금. LG화학에서 분할해서 2차전지 제조회사. 그때는 2차전지 배터리 하면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새로 분할된다고 하니까 와 너무 기대가 큰 거죠. 근데 LG화학 주주분들한테 인적 분할로 나눠줬으면 되는데 물적 분할로, 인적 분할하면은 LG화학 갖고 계신 분들이 분할 비율이 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LG화학이랑 LG에너지솔루션을 다 소유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은 새로 신규 상장할 때 그 절차를 안 거쳐도 돼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하는 절차를 거치면은 개인 주주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청약을 해야 되고 청약 경쟁률이 저렇게 뜨거운 것들은 몇 천 대 1 나와버려요. 그럼 내가 1000주 넣으면 몇 주 받습니까? 한 주 받습니다. 한 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인적 분할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LG화학 주주분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물적 분할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따로 상장 절차를 하다 보니까 신규 입단 절차를 따로 가진 거예요. 프로 선수가. 그럼 계약금 거는 것부터 따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난리가 있었고 EV, ESS, 이 IT 기기 전지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다. 미국, 폴란드, 중국 거점 있고 상반기 실적 보겠습니다. 매출액 3.7%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 단기 손 일단 다 손실이죠. 영업 순손실이고 단기 순손실이에요. 다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실적이 적자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영업 손실이 71.3% 감소했다. 단기 순손실도 6.2% 감소했다. 하지만 아직도 흑자로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았네요. EV용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장수명 등 제품 경쟁력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확보했다. 자, 우리는 저기에 주목했다고 어제 얘기 드렸죠. 9반반 얘기, 9 2분의 1, 2분의 1이 뭐예요? NCM 9 반반이면 뭐죠? 니켈이 9란 얘기예요. 0.5가 코발트, 0.5가 망간, NCM. 그러니까 하이 니켈이죠. 니켈이 엄청나게 니켈을 많이 올린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강속구 투수의 속도를 더 높이는 거라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부산 왕복 몇 번 하느냐 그거에 중점을 뒀다는 얘기예요. 수명이 길고. 근데 중국산 LFP 배터리는 어떻게 했다고 했죠? 수명이 짧으면 어때? 출력이 안 좋으면 어때?
우린 충전소를 여러 개 박아버릴 텐데 배터리 교체해버리면 되는데 거기로 나가버린 거잖아요. 자, ESS형 정지. 이제 전기차에서 쓰다가 이 EV 배터리를 조금 성능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우리 마치 경주마가 과천 경마장에서 경주마가 막 뛰고 그때 지금 신인 시절이나 이렇게 전성기 때 거기서 뛰죠. 이제 막 실핏줄 다 터지고 늙으면 어디로 갑니까? 서울랜드 앞에 애들 그 꽃 맞춰 태워주는 말로 전락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ESS용 전지로 갑니다. 그 전지들이. 그래서 ESS용 전지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했을 때 태양광 풍력은 항상 저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발전이 태양이 비칠 때, 바람이 불 때 그때 전기를 저장을 시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ESS용 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정성 및 성능이 강화된 제품으로 해외 시장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죠. EV용 배터리랑 ESS용 전지인데 결국에는 EV용 배터리 여기에서의 경쟁력이 중국산 LFP 배터리에 뒤지면서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죠. 글로벌 OEM의 EV 프로젝트 증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가 ESS랑 연결되는 거죠. 각국의 정책적으로 산업의 지속 성장이 전망됨. 일단 긍정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뉴스 보겠습니다. 뉴스가 뭐가 나왔나요? 예, 하나투자증권에서 좋은 거 나왔네요. 일단 저 여기도 그 기업 개요랑 똑같이 전개가 되죠.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EV 배터리,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미국 에너지 저장장치 ESS 이 두 개잖아요, 결국. 자,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가 됐고요. 57만 원 목표 주가네요. 지금 42만 2,500원이군요, 오늘. 자, 영업이익을 봤더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저 IRA법에 첨단 제조 세액공제 AMPC 보조금이 있는데 저것들이 이제 보통 바이든 정권 때 추진하던 거를 트럼프가 다 뒤엎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랑 충돌도 그 지점에서 일어났죠.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랑 손을 잡았으니 트럼프는 바이든 정책을 싫어하는데 바이든 정책을 반대해서 뒤엎으려고 하면은 앨런 머스크한테 피해가 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시작하는 단계부터 그런 균열의 이 지금 저기를 안고 잠재성을 안고 출발한 겁니다. 앨런 머스크랑.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자기한테 돈을 대주니까 트럼프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게 지금 깨진 건데 이 보조금이 지금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져 버리니까 딜러들이 자동차 딜러들이 뭐 홍보할 게 없잖아요. 보조금 있을 때는 뭐 팜플렛 돌리면서 브로셔 돌리면서 이번에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이번 달에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조금이 없으니까 테슬라 가격이 막 3, 4천이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제외했을 때 영업이익이 9천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나투자증권에서 했네요. 그다음에 ESS는 캐나다에서 스텔란티스 이 지금 요 회사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이제 스텔란티스가 된 거죠. 크라이슬러가 그 3대 그 내연기관차 회사잖아요. 거기에 이제 캐나다의 합작 공장에서 ESS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AMPC 추정치가 1조 9천억으로 하향됐죠. 저게 세액공제랑 보조금 이런 것들이 다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전기차, 태양광 풍력에 관련된 것들이.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리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수주잔고가 올해 3분기 기준 400조 원. 2년 만에 반등했다. 저거는 긍정적이네요. 수주잔고가 일단 쌓였대요. EV 프로젝트는 취소 사례가 있는데 ESS 및 46 시리즈 수주가 이를 충분히 상쇄하는 중.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조금 반등하는 부분으로 내용이 나왔네요. 57만 원 유지되었고요. 매수 의견입니다.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500원 오르기도 힘드세요가 저기서 나온 건데. 자, 일단 저 사파에 46층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GIF 파일인데 움직이는 거잖아요. 제가 캡처해 놓은 거라 움직일 수는 없는데 이 고양이 얼굴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저기 고양이 얼굴이 코에 있을 때 굉장히 좀 약간 환공포증 같은 느낌이 드는기도 하는데 저는 올려놓으셨고요. 500원 오르기도 힘드세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 얼마 오르냐면은 8,000원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 왜 나왔냐면 답답하니까 아니 그 덩치에 500원 오르기도 힘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래프가 항상 괴랄해. 왜 괴랄하냐면은 안 움직이고 계속 옆으로 뭐 횡보라고 이러니까 그래프가 무슨 약간 빨랫줄 같은 거 있죠. 우리 빨랫줄 같은 거 비유하는 게 뭐냐면은 빨래 집게 요즘에 건조기 있어서 안 하긴 하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막 그 베란다 같은 데 널어놓을 때 빨래 집게가 옆으로 줄에 쫙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색깔이 뭐 빨간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있는데 빨래 집게가 쭉 일렬로 늘어져 있잖아요. 그 지겨운 행보 차트를 비유한 게 빨래줄 차트인 거예요. 빨래 집게가 봉의 어떤 움직임하고 비슷하게 봉의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걸 한 거죠. 그래프가 항상 괴랄해야 되는 게 지금 안 움직이는 거고. 지금 사지 말았어야 돼. 이분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이게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돈 벌면 뭐하노? 얘가 두 배 이상 까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도 이게 비중이 아마 LG에너지 솔루션이 많으신가 봐요. 왜냐면 사실 그때 LG에너지 솔루션 그때 열풍 불 때 막 임직원들이 막 자사주 매입하고 기뻐한다고 소식 나오고 저기 IPO하고 막 난리치니까 개인 투자자들 많이 샀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물적 분할해서 아까 말한 대로 신규 상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산 거예요. IPO를 다시 하면 그 뻥튀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G화학에서 만약에 인적 분할이 됐으면 가격이 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시세 차익을 이미 안고 플러스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규 상장을 하다 보니까 그 높이 된 가격을 상장되고 나서 샀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청약 과정에서는 1000대 1 막 이래가지고 몇 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이 LG에너지 솔루션을 물리신 분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여윳돈을 활용한다던가 이래서 잘 샀다가 하더라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물린 부분이 많아서 아직도 마이너스인 분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례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500원 오르기도 힘드세요인데 오늘은 8,000원 오르고 있다. 자, 그래도 시총 3위니까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매그니피센트 7에 그 해당되는 매력적인 종목을 발굴하자고 했는데 LG에너지 솔루션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자, LG에너지 솔루션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2차 전지가 부활을 한다면 이거 진짜 그렇죠? 모든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어제 현대차가 반등했잖아요. 전차 군단이 다시 복귀를 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거기다가 완전 죽어버린 2차 전지까지 간다? 이거 지금 4,500, 5,000을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3위가 다 똑같이 그렇다고 했죠. 3위 에코프로. 이 비중이 2.62% 차지하고 있네요. 자, 어제 에코프로 BM을 했죠. 둘이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계속 붙어있어요. 시총이. 자, 1998년에 설립됐고요. 지주회사 체제가 됐습니다. 2021년에. 자,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주회사가 됐고 에코프로 BM은 핵심 자회사가 됐죠. 지금 2위는 에코프로 BM, 3위는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회사로 되어 있고요. 보니까 2차 전지용 핵심 소재 개발 생산의 전자재료 사업, 전지재료 사업이죠. 전자가 아니라 저게 제일 중요하고 대기오염 물질 제거를 통한 환경개선 사업, 영에는 환경사업 부분. 이 두 개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반기 매출 보니까 매출액이 7.8% 감소했네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고요. 단기 순손실이 61.4% 감소.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에코프로도 그렇고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단기 순손실이 감소하긴 했는데 아직도 순손실인 상태죠. 둘 다. 자, 하이니켈 전구체 전문 기업이다. 이 에코프로는 이 지주회사기도 한데 이 밸류체인에서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기도 합니다. 전구체는 아예 리튬의 전 단계예요. 신생아라고 보시면 되겠죠. 탯줄이 달린 신생아가 요게 전구체입니다. 그 전구체에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탄생되는 기본 씨앗이 되죠. 그 하이니켈 전구체 전문 제조기업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NCA, NCM의 전구체를 생산한다. 전구체가 거기도 많이 나왔죠. 트럼프가 뭐 마약의 전구체를 저기 중국에서 대고 있다. 하여튼 그 씨앗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시장 3원계 2차 전지 시장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왜냐하면 NCA도 있고 NCM도 있어서. 그래서 중장기 수요 증가와 IRA, CRMA 대응을 위해 아까 나왔죠. 저 법들, 뭐 세액공제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북미 유럽으로 생산시설 확대 투자를 계획하고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까지 인수를 했다. 원재료를 이제 수직 계열화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켈을 갖고 있고 전구체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 양극화를 물질을 만드는 에코프로 BM의 전 단계를 지금 에코프로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슈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상장이 미뤄졌군요. 잘 못 나가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왜 요즘에 바이오 기업들 상장 많이 하는지 아시죠? 바이오가 너무 뜨겁고 코스닥이 좋으니까 지금 이때 상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의 몸값 가치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에코프로 그룹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상장을 내후년 이후로 미루기 위해서 재무적 투자자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재무적 투자자는 돈만 되는 사람이에요. 돈만 되는 투자자들인데 기업 가치를 높이는 상장에 도전한다. 왜냐하면 지금 상장하면은 몸값이 제대로 안 쳐지죠. 2차 전지가 지금 안 좋은데요, 상황이. 자, 그래서 FI들, 지금 재무적 투자자들과 상장 의무 면제라는 웨이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사모펀드 운용사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으로부터 4천억 원을 조달해서 3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저기 저런 회사들이에요. 엔젤 투자사 같은 거죠. 그 회사들인데 지금 기업 가치가 3조 원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되니까 지금 상장해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지난해 매출 1,270억 원에 영업 손실이 1,545억 원입니다.
이거 뭐 매출액보다 손실이 많네요. 그래서 지금 상장 연기를 추진 중이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저게 잘 못 나간다는 반증이 저런 거죠 또. 자, 기영이 칼 제작준. 자, 저런 거 그리시는 분 많던데 진짜 신기합니다. 야, 차트가 저렇게 됐군요. 지금 차트가 움직임이 마치 저 칼을 든 어린아이의 머리털과 칼의 불꽃 칼의 모습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일봉의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자, 고개 들어라 이렇게 해놨고요. 입문한 지 이틀 차인 주린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로 주식 투자 중인데 선생님들 이 친구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런 답변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어떤 식으로 받을지 모르겠고요. 자, 제발 상한가 가자. 에코프로 상한가. 에코프로 상한가. 지금 뭐 1년 전이면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말 상한가가 나온다면 진짜 이거 깜짝 그거죠. 어쨌든 간에 고개 들어라 상한가 가자 이런 응원의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총 3위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 코스닥 1000, 코스피 5000 가려면 전기전자와 자동차의 조합도 중요한데 지금 2차 전지의 부활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총의 저렇게 높은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코스피 시총 3위, 코스닥 시총 2위랑 3위가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부활, 고개 들어라. 그 말대로 고개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오늘의 촌철살인 마켓맵을 코멘트 선정했습니다. 자, 제가 저걸 사파를 준비했고요. 군대에 가면 오바로코 병이라고 있던데 자기 업무는 있는데 또 쉬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바로코를 쳐주면 이제 휴가를 뭐 받고 뭐 이러는데 이게 그 이름표 있잖아요. 아니면 계급 올라갈 때마다 그거 박음질 해줘야 되는데 박음질 할 사람이 없고 이거 바느질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과도 안 배우는 남자들이 그냥 너 바느질 좀 하니? 너 해라. 이러는데 어쨌든 오바로코 병은 만약에 계급 올라가는 사람이 많다던가 신입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이름표를 박아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얘는 쉬지도 못하고 쉬는 시간에 계속 박음질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그 커뮤니티에 있는 글이에요. 뭐냐? 아까 빨래줄 차트 얘기 나오셨죠? 500원도 오르기 힘드냐 그거. 그러니까 빨래줄 차트처럼 계속 행보하고 500원도 오르기 힘든 그걸 계속 거치고 있으니까 이분이 아예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하루 종일 뭐하고 앉아있네. 자,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답답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한마디를 외치고 다시는 이런 박음질 치는 차트는 없어지고 우상향하는 차트가 나오길 바라면서 외치면서 공중 분해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오바로크나 치고 앉아있네. 오늘 코스피가 미국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함께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한 상황 이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오랜만에 조선, 방산, 원전이 함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도 함께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코스피 1% 넘는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단 안에서 조방원이 좋고요. 그리고 상승률 상위단 안에서는 지주사단이 좋습니다. 4,0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49포인트 전장 대비해서 올려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08%가량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의 흐름은 조금 약하고요. 929포인트 지나가면서 930포인트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1,500억가량 장 초반만 하더라도 순매도였는데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매수폭을 점차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관도 4천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3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다시금 매수세로 돌아선 것일지 일단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5,300억가량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옵니다. 오늘 메이저 주체 수급이 엇갈리면서 지수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개인은 1,700억가량 사들이고 있지만 외국인은 1,000억가량, 기관은 180억가량 코스닥 시장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선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일단 장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1,460원 선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장 시작 직후 7원가량, 2원가량 오르면서 1,47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주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알아보시죠. 삼성물산이 홍라희 여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10%대 강세입니다. 증여 대상 주식은 180만 8,577주로 지분율로는 10.6%입니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 지분율은 20.82%로 올라가는데요. 계약 체결일은 지난달 28일이고 증여일은 내년 1월 2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있는 상황이죠. 이번 증여로 지배구조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자회사의 중기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점과 내년 삼성물산이 발표한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주가 오늘 10%가량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승세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4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1.35%가량 오름세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10만 4,700원 선. 오늘 삼성그룹주 일제히 좋은데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20%가량 급등입니다. 증권사에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53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대미 투자액 7,500억 가운데 상당액을 원자력 건설에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링 미국 상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진행된 백악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는데요.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2,000억 달러로 총 7,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이 마련됐고 이를 원자력 발전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갖춰야 한다면서 원전 건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국내 원전주가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일단 장 초반 튀어올랐던 원전주 현재 시간 주가 어떤지 함께 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강합니다. 3.47%가량 오르면서 77,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건설 주가가 4% 넘게 오름세입니다. 68,600원 선 여전히 강세입니다. BHI도 4.26%가량 오르면서 48,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기반 기업인 이수페타시스의 주요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1일 모건 스탠리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이수페타시스의 주식 372만 6,312주를 보유해 총 50%가량의 지분을 가졌다고 공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달 28일까지 장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이수페타시스의 주식 수를 조금씩 늘려왔는데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신규 공시를 진행한 겁니다. 이수페타시스는 AI 데이터 센터용 고다층 PCB 수요 확대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AI 랠리에 주가는 올해 들어 400%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속햄이 뜨거운데 인쇄회로 기판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심택 주가 4.61%가량 오르면서 약 5%가량 오름세입니다. 54,6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TLB 주가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잠깐 오름폭을 줄였고요. 지금 1.2%가량 하락으로 전환 65,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주가도 일단 오늘은 조금 밀립니다. 0.8%가량 소폭 하락 13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 다시금 산타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최근 들어 다시 이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또 정책적 뒷받침이 되고 있는 만큼 12월 유동성 기대와 정책 뒷받침으로 산타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전망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은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기업 분석 해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 모건 스탠리가 대주주에 등재됐다라는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모건 스탠리가 이수페타시스의 대주주가 됐다라는 소식 어떻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건 스탠리의 이제 계열사인 모건 스탠리 CEO 그 해당 회사는 런던에 있습니다. 예. 일종 자산운용사 보시면 되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 이수페타시스의 5%를 넘게 취득했다고 이제 공시를 1일 날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공시 규정은 이제 5%가 넘으면 이제 공시무가 발생하고 5% 미만이면 사실은 뭐 그것을 뭐 1%를 사든 3% 사든 전혀 공시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5%가 넘으면 이제 공시무가 발생하면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모건 스탠리가 알고 있을 거라고 여겨졌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상당 차익을 얻으려고 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지만 3%에서 4%도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가 굳이 5%를 넘기고 이걸 공시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이수페타시스의 대주주 등재가 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고 그만큼 이수페타시스가 대외적으로 우량한 종목이다라는 것도 동시에 알리고 싶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이수페타시스 참 올해 상승률이 가팔랐잖아요. 예. 뭐 세 자릿수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올라온 거겠죠.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2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YTD 그러니까 올해 첫 거래일 25년 1월 2일 첫 거래일부터 그 수익률 갖다가 계산한 YTD를 보면은 모건 그 이수페타시스의 수익률이 425%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데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랑 비슷하게 AI 대장주인데 역시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225%. 엔비디아는 사실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고 그 AI를 이끄는 엔비디아는 사실은 적지 않지만 34%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수페타시스가 AI의 종목의 수혜주이고 이수페타시스가 시장에서 되게 유망한 종목으로 간주됐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수페타시스가 어떤 회사이길래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또 이렇게 모건 스탠리 쪽에서 지분을 늘린 건지 좀 기업 분석 부탁드릴게요. 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에서 챗GPT에다 뭐 질문을 하면은 질문 답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서버를 거쳐서 서버에다가 우리가 들어간 질문을 갖다가 인풋이 되면은 서버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한 다음에 다시 우리 모니터에 전송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있는 거를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하는데 AI 데이터 센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칩이 있어야 되고 SK하이닉스 HBM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데 AI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이수페타시스의 이제 초고층 기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PCB가 10층까지 있으면은 이제 그래도 이거는 좀 그 일반 기판과 다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서 18층까지 가면은 그 18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초고다층 기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주로 AI 서버에 들어가기 때문에 AI 서버가 필요한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수페타시스 역시 이제 그 AI 수혜주랑 생태계 종목 중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34% 어제 YTD로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뭐 대장주인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오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다. 그 이수페타시스가 그렇게 많이 종목이 오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AI 생태계 중에 일부이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YTD가 400% 넘는 그 수익률을 거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이수페타시스가 올해 YTD로 400% 이상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가 대주주가 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주주도 입장에서는 올해 1월 달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이 된 거기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으시죠.
근데 모건 스탠리가 여기에 추가로 이제 5%의 지분을 획득했다는 것은 5% 지분을 획득했다는 것은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시총이 10조이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의 그 획득한 그날 종가 기준으로 치면은 한 5천억쯤 됩니다. 5천억쯤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모건 스탠리는 이스페타시스가 이달, 다음 달, 내년에 더 전망이 좋다. 이런 맥락으로 투자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그렇게 큰 하락 내지 그렇게 큰 회사가 상폐화된다 이런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를 갖다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 모건 스탠리가 이스페타시스의 지분을 갖다가 5% 등재했다는 것은 내년에도 이스페타시스의 전망이 업황이 매우 긍정적이다. 바꿔 얘기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페타시스는 AI 생태계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AI 전체적으로 모건 스탠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의 막강한 경쟁자 있을까요? 예. 있다면 어느 국가의 어느 기업인지 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경쟁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 중국 기업들이기 네. 때문에 이스페타시스가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보다도 더 수익률이 좋아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그런 경쟁자들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스페타시스의 경쟁자는 중국 기업들인데 이 중국 기업들이 예를 들면 이제 선난 서킷이라든지 대만의 우수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대만이긴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제조는 이제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한 제조한 그 초고층 다기판을 갖다가 미국으로 수입하려고 그러면 관세를 물어야 되죠. 그리고 미국 이모저모로 중국 기업을 갖다가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페타시스가 AI 서버에서 그 독점적으로 이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부터 시작됐다라고 많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YTD가 400% 넘었다라고 전망이 되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제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무려 5% 넘게 지분을 취득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네. 이제 추가적으로도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모건 스탠리가 대주주에 또 등극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감으로 또 보실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크게 좀 나눠서 그런 부분을 좀 연간을 져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AI 시대에 대한 뭐 버블론이다 아니다 지금 초입 구간이다 더 성장할 영역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에 또 글로벌 각국 기업에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 하나가 궁금하고 또 이스페타시스가 그런 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알아봐야 되는데 AI 시대 전반에 대한 분위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한 3주 뭐 길게 한 달 정도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안 좋고 하이닉스 주가도 뭐 출렁거렸습니다. 어느 날은 뭐 올라갔다 어느 날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가가 출렁거림이 심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뱅커 원에이크가 지난주 이제 그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은 현재는 AI 시대의 초입 단계다. 그 AI 초입 단계인데 구체적으로 그 이스페타시스랑 엔비디아랑 하이닉스가 직접 관련된 AI 데이터 센터 시장만 본다면 올해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보다 내년에 넘어서 그리고 2030년 됐을 때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AI 데이터 센터 시장 전체 시장이 2,420억 달러. 큰 시장이죠. 예, 큰 시장인데 이 시장이 2030년이 됐을 때는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면 2026년이니까요. 2030년이 되면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1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현재보다도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2030년 4년이 지났을 때는 5배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좀 뭐 이스페타시스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사적인자에서도 저희 지인들이 이제 질문하면 어떤 종목이 좋냐? SK하이닉스를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SK하이닉스 이렇게 MTS 보다가 아니 너무 높잖아, 너무 비싸잖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보다도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5배가 커진다면 지금 같은 장악력을 하이닉스가 계속 유지한다면 5배에서 올라가는 것이 상시장 추정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스페타시스 역시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계속 넓어지고 그리고 갑자기 트럼프 정부나 혹은 다음에 어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갖다 풀어서 중국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이스페타시스가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 필요한 초고층 다기판을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모건 스탠리가 이제 이번에도 5% 넘게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버블론은 사실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웨드부시의 그 중요한 그 애널리스트가 동남아를 갔다 우리나라랑 이제 대만을 왔다
방문했는데 거기서 뭐라 얘기했냐면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야, 지금 AI 시장이 지금 피크아웃, 정점을 찍고 나가는 거 아시냐? 그래서 이제 AI 버블론이 있고 엔비디아 주가 흔들린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 뭐라고 답변했냐면 아니 무슨 정점을 찍고 나가고 파티가 끝나기는커녕 이제 9시다. 밤 9시. 이제 밤 9시 이제 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뭐 파티가 끝난다고 얘기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조랑 비슷한 것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엄청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도 모건 스탠리가 이스페타시스의 그 대주주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스페타시스는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데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 대비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제조사는 당연히 수요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공장을 증설해야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작년부터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27년이 되면은 더 많은 공장 증설에 따라서 28년이 되면은 실제로 매출이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을 2천억 원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이제 CEO가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모건 스탠리가 다 이걸 분석한 다음에 이스페타시스에 뛰어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작년부터 공격적인 증설에 나서고 있는데 그럼 생산 능력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실적으로도 뭐라 그럴까 이제 입증이 될 텐데 그 실적단에서 유의미한 결과 어떻게 데이터를 좀 보세요? 예,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시로 나오는 잠정 실적, 분기 실적 이런 분기 실적을 보고 뛰어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부자나 어떤 불법과 탈법의 경계선에 있는 정보를 먼저 획득한 다음에 서야지 그다음에 해당 종목에 뛰어들었을 때 내가 차익 실현하고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잘못된 투자 방법이고 설령 그런 방법이 통하는 종목은 대형주가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박광이 뭐냐? 주가 조작이 가능한 것이고 사실은 회사 정상적이지 않은 회사라는 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기피하시고 충분히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지금 오늘 제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사실은 여기서 멈춰 있느냐, 내년까지 가느냐, 내후년까지 가느냐, 혹은 이제 2030년까지 가느냐 이런 맥락에서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그중에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이냐, 엔비디아를 살 것이냐, 미국 종목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우니까 환율에도 좀 우리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이닉스를 살 것이냐, 오늘 같은 이스페타시스를 살 것이냐,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뭐 GNC 에너지 살 것이냐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갖다가 결정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제 셀러리맨이나 자기가 낮에는 이제 자기 생계 업무에 이제 치중하실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기가 아무래도 10만 원, 100만 원을 갖다 사버리면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노후상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식 투자를 들여다보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오르지 않고 사실은 직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권하는 건 뭐냐면 차라리 내가 원하는 종목이 있다면 원하는 종목을 담고 있는 ETF를 사셔라. ETF를 사면은 어떤 이슈가 발생해도 그 이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누가 결정합니까? ETF를 판매한 펀드 매니저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시름을 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필요할 때 우리가 복덕방, 부동산 중개소를 갖다가 활용을 하지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네이버의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고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거래하기보다는 부동산 중개소를 거래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ETF 거래를 하시면은 안정적이고 나의 근심과 걱정을 그분들 대신하니까 뭐 수수료 얼마 안 되는 걸 갖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직접 투자하시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투자하시면서 하지만 종목과 그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면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서 앵커브리핑에서 맥커리가 내년 코스피 6,000선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아직까지 저평가다라고 하면서 메모리 가격 반등 이런 부분이 주가에 녹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에 이익이 한 60% 정도, 70% 급성장할 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 전략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덧붙여 주세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6천이 되려면 우리나라 시총 1, 2기업들이 주가 올라가야 돼요. 시총 1, 2기업 주가 안 올라면 6천이 되긴 참 어렵죠. 그런 점에서 메모리의 업황이 되게 중요한데 메모리 업황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9월부터 그 범용 메모리, HBM도 아니고 범용 메모리 시장이 2배, 3배씩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대만에 있는 기업 중에 메모리 기업, 모듈 기업 중에 한 곳인데 이곳에서 메모리 3사 중에 한 곳이죠. 뭐 적시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곳에서 12월 달에 지금 가격보다 100% 올리겠다.
라고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지난 주말에 뉴스로 나왔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당당하게 야 100% 지금도 아까 봐서 9월 달부터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리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메모리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려요. 공급이 딸린 이유는 HBM을 하나 만들려면 웨이프 한 장을 만들려면 범용 D램의 웨이퍼를 2장을 희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메모리의 수요가 많다고 해서 증설할 의지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에 대한 품귀 현상이 나오고 해당 그 기사에서 뭐라고 나냐면 지금부터다 사실 26년 1분기부터 진짜 메모리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시대가 도래한다. 아직까지는 준비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그걸 갖다가 대비해서 가격이 올라갔을 뿐이지 실제로 시장에서 메모리가 없고 이러진 않다. 근데 26년도 1분기부터는 진짜 메모리가 디램이 없어서 난리 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게 뉴스에 있고 또 다른 뉴스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SK 그 삼성전자가 1월 달에 이제 어저께 이제 그 트라이폴드 내놓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1월 달에는 갤럭시 S26를 내놓을 텐데 그 모바일 사업부에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알잖아요. 거기 모바일 사업부에도 그 갤럭시 S에도 D램이랑 낸드 플래시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부에서 DS 반도체 사업부한테 야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 1년치를 먼저 계약하면 안 되니? 그랬더니 반도체 사업부에서 안 되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너네한테 왜 혜택을 줘야 되니? 예정대로 원래 하던 대로 분기별로 계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오고 왔다는 게 규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매출과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12월이 접어드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계속 그렇게 팔던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어제 그저께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수로 돌아섰어요. 근데 누가 팔았냐? 개인들이 팔았어요. 주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머리가 건너서니까 주식을 팔았다 여겨지는데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달이 지나면 내년 또는 1월이 되면 회계연도가 바뀌니까 그럴 땐 새로운 새 마음으로 외국의 주요 기관들이 SK하이닉스를 담을 여력이 많아진다. 그렇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의 여력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떨어질지라도 느긋하게 이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에 대한 기업 분석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이렇게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자 그러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4천선을 회복한 건데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에 산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요. 더 이어서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전주가 강한 햇살을 받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약속했던 대미 투자액 가운데 일부를 미국 원전 건설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발언한 점이 오늘 강하게 원전주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고요. 이어서 여행주가 오늘도 쾌청한 모습입니다. 최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이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갈등이 끝날 조짐이 보이질 않는데요. 중국 정부의 일본 방문 자제령 에 의해서 일본 관광업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오히려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오늘 여행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92,000달러 선을 회복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우주항공주 역시나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쏘아 올린 초소형 위성들이 잇따라 우주에서 생존 신호를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정밀하게 검사할 아리랑 7호까지 궤도 안착 그리고 교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우주 항공주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건설주 역시나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김희탁 신임 국토교통부 차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그리고 LH 계획을 서두르겠다고 발언을 하자 이러한 발언이 오늘 건설주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캠 관련주 아침부터 좋은데요. 이 소캠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새롭게 만든 D램 모듈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엔비디아에 공급할 소캠 물량의
절반을 공급할 계획을 밝히자 오늘 소캠 관련주가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맑음이고요. 전망도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4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19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오늘 목표가 16만 원까지 제시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성 에피스홀딩스입니다. 오늘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 그리고 신약 개발 추진에도 현 주가는 동종업종 대비해 극심하게 저평가됐다며 목표가 61만 원 제시했습니다. 계속 보시면 오늘 KT 같은 경우에도 오늘 증권가에서는 이번 해킹 사태의 영향이 1도 없다. 오히려 목표가 7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오히려 이번은 매출이 늘고 있고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물산 햇살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의 모친이 이 삼성물산 지분의 전량을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밥객 같은 경우에는 독일 건설 장비 업체인 바키 노이슨의 지분 인수를 검토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오늘 투심이 고조되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천일 고속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이 거래의 중지가 됐던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9거래일 연속 계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천일고속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스맥입니다. 스맥의 대표이사와 이 특수관계인이 지분 확대 소식이 들려오자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3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확실히 대형주가 강하네요.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는 외국인이 매물은 줄이고요. 기관은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는 다만 6거래일 만에 쉬어가자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오전 10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